이 강에서 수능에 나오는 문제. 얘들아, 첫 번째는 이번에 새롭게 내용이 추가된 동양 사상이 단독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난이도가 그냥 개념서 수준의 문제가 나올지, 아니면 예전 윤리학 사상에서 나왔던 난이도 있고 까다롭게 출제가 될지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태. 6월, 9월 교과평 문제를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칸트와 공리주의를 비교하는 문제. 칸트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공리주의가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맥킨타이어가 나올 타이밍이란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의 모티브를 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크 샌델이 그 책을 막 서술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으로 냈던 것이,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바로 맥킨타이어가 말하는 공동체주의다 라는 결론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맥킨타이어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수능에 한 번도 나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좀 나올 법하지 않나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자, 이 세 가지 주제를 미리 생각해 두시고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실전 문제 1번.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동양 사상과 관련된 문제는. 갑을 봤더니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모두 놀라고 측은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 무슨 마음이지? 맞아. 측은지심이야. 측은지심은 맹자가 말하는 사단 중 하나지. 그러니까 당연히 유교가 되는 거고, 사단 얘기해보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사양하는 거. 그리고 시비를 따지는 시비지심. 오케이? 이 네 가지 사단은 꼭 외워둬야 되는 거고요. 그럼 갑은 맹자, 유교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을을 봤더니 위대한 도는 이름이 없고 말이 없대. 약간 겸손한 듯한 느낌이 들지. 중요한 거, 위대한 이는 편애하지 않는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무차별적인 평등한 사랑관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 평등하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여기서 뭐가 탈락되지? 유교는 탈락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교는 친소에 따라서 사랑을 편애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 부모님 먼저 사랑해야 돼? 친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 당연히 부모님을 먼저 사랑해야지. 왜? 친소로 따졌을 때 누가 더 가깝기 때문에, 부모님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교는 탈락이 되면서 을은 일단 도를 얘기하고 있고 편애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X로 가보자. X는 영토가 작고 인위적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의 사회를 강조하는 정도들아. 이 사회는 뭐지? 맞아. 노자가 얘기했던 소국과민이야. 기억나니? 영토가 작고 인위적인 문명의 발달이 없는, 사람들도 별로 없지만 굉장히 평온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국가적 형태. 소국과민. 얘들아, 그럼 당연히 도가는 이 특징이 강하겠지. 그리고 인의예지의 덕목을 사회적 규범으로 강조하는 정도는 당연히 낮겠지. 유교는 인의예지가 사람이 만들어낸 도덕적 규범이자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사회를 다스려야 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을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형식이 있는 거고 사회 제도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지. 근데 도가는 인위적인 규범, 사회적 형식의 어떤 제도 구조, 이거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어떤 형식적인 도덕 법칙을 만들어내는 그 자체를 싫어해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무위 아니겠니? 자, 그러면 자, Y는 낮은 거고, Z, 존비. 얘들아, 여기서 좀비가 이런 좀비가 아니라 존비, 사회적 지위. 친소는 친하고 덜 친하고 의 구별을 전제로 한 사랑을 강조하냐? 유교는 강조하잖아. 근데 도가는 강조하지 않아. 무차별적인 평등한, 누구나 가리지 않고 친하든 안 친하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리고 내 부모든 친구는 똑같이 동등하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거는 떨어지는 거겠지.
오케이? 그럼 1번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2번,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을 봤더니 우리가 자주 봤던 문장이 있어요. 일정한 생업이 없는 백성에게는 일정한 도덕심이 없습니다. 얘들아, 이거는 맹자가 얘기하는 무항산, 무항심에 관련된 얘기지. 갑은 맹자, 유교고요. 을을 봤더니 중요 키워드만 밑줄 그어볼게. 무지, 무욕, 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맨 마지막에 무위를 실천한다라는 거야. 얘들아, 무위라는 걸 다시 설명하면 이 위는 할 위, 뭔가를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또 다른 말로는 다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회 제도적인 구조적인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압박,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연 그대로 그 상태를 그냥 누려. 그 상태 그냥 있으면 돼. 뭔가 하려고 하지 마. 누군가가 뭔가 하려는 것에 억압당하지 말고 그냥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연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누려라. 이게 바로 도가가 얘기하는 무위자연입니다. 오케이? 이거 기억하시면서요. 그러니까 도가겠지. 1번 자타불이의 정신이 뭐냐? 근데 그 앞에 연기의 법칙이 있으니까 이거 불교니까 일단 1번 틀렸는데 자타불이 자, 나, 타, 너, 불, 아니야, 이, 다르리, 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야. 너와 나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너와 나는 서로 의존하고 있는 서로 연결된 인연인 존재야. 나는 너의 원인이면서 너의 결과이기도 하고 너는 나의 원인이면서 넌 나의 결과이기도 똑똑한 얘기인가? 어쨌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기설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 자타불이 기억하십시오. 2번 자연의 이치를 본받아 무위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되는가? 얘들아, 이거는 당연히 맹자는 노겠지만 도가는 예스겠지. 맞니? 자, 3번 군주는 아비처럼 덕으로서 백성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하는가? 얘들아, 유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특히 맹자의 입장에서는 무항산 무항심 아니야? 백성이 배고프면 군주가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군주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맹자는 예쓸 거야. 그런데 도가는 노일 거야. 왜 노냐면 일단 덕으로서 덕이라는 어떤 하나의 사회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어. 그리고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나 어떤 빈민 계층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도가 입장에서는 걔가 좀 가난할지라도 내비두라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이 자연 그대로 무의 상태가 되면 세속적인 어떤 외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있는 그대를 누리기 때문에 별로 가진 것에 대해 못 가진 것에 대해 후회함도 없고 아쉬움도 없다라는 거잖아. 오케이? 내버려 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한번 돌아가면 아비처럼 덕으로서 그러니까 군주에게 어떤 하나의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면서 그 안에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위, 다스림이 없어야 하는 도가의 입장에서 도덕적 인위적인 어떤 규범이나 규칙을 부정하고 싫어하는 도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다? 노여야겠지.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예요. 4번 볼게요. 백성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꾀하지 않아야 하는가? 봐봐. 3번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백성이 조금 배고파. 굶주림이 있어. 그래도 그들에게 무엇을 억지로 막 하려, 너 일해야 된다. 내가 일자리 줄게. 혹은 야, 내가 너한테 뭔가를 더 줄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규칙에 따라 살면 뭔가 얻어질 거야. 뭔가 하늘에서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지. 맹자 입장에선 당연히 자, 노인 거고요. 백성이 부족함이 있으면 군주가, 국가가, 사회가 그들에게 뭔가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노인 거고 도가 입장에서는 예스인 겁니다. 자, 도가의 특징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5번 문명이 발달한 큰 나라보다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가 바람직한가? 얘들아, 이거 도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소국 과민인 거지. 기억하세요. 소국 과민. 자, 그럼 당연히 no, yes. 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동양 사상이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도가가 나올 거고 불교는 좀 쉽기 때문에 맹자와 도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3번, 4번 텍스트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가를 봤더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지. 그게 뭐야? 경이야. 경이 뭐였지? 경은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성을 보존하고 회복시키고 향상시켜주는 방법이었잖아. 오케이. 그래서 수행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경이었고요. 그래서 가는 유교입니다. 맞죠? 그리고 나를 봤더니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다. 열반은 불교 용어잖아. 열반을 그냥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난 아주 평온한 상태예요. 아주 평안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진리를 깨달았어.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평안해. 그 상태를 열반, 열반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지? 불교인 거죠. 그래서 유교와 불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3번. 자, 1번을 봤더니 가는 유교잖아. 유교는 인위적 규범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니지라는 도덕 규범 형식을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도덕 방법으로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위적 규범을 버리라는 것은 틀린 거고요. 자, 2번을 봤더니 무력에 유력되지 않고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하도록 집중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자, 3번을 봤더니 삶의 모든 현상이 허무이래. 불교는 허무주의예요? 아닙니다. 왜 허무주의가 아니지? 그러면 물론 인생은 고통이야. 인생은 고통이고 또 이 고통이 반복되는 윤회 속에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할 만큼 절망적인 것이 삶 그 자체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하라고 하는 거야? 해탈하라고 하잖아.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그럼 그 상태에 이르르면 평안해지니까 그렇게 되면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 4번이에요. 참선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느낄 수 없으면 그럼 왜 돌을 왜 닦니? 불교는 왜 머리 깎고 중이 되고 왜 맨날 고기 안 먹고 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새벽 늦게까지 일하다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삶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참선하는 거잖아. 넘어갈게. 5번. 자기 해탈을 위한 종교적 수행은 필요하지 않아? 불교는 해탈을 해야 되잖아. 자, 답은 2번이었죠. 이건 좀 쉬운 난이도이긴 했는데 유교가 인위적 규범을 중시한다. 이거 포인트 잡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4번. 나 사상의 입장에서 다음을 주장한 사람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는 불교지. 불교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털, 한우를 뽑아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해도 하지 않았다. 왜 안 했지? 털이 귀중했나 봐. 탈모였나? 탈모인이었나 봐. 어쨌든 자,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해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사람마다 한 털을 뽑으려 하지 않고 사람마다 모두 세상을 이롭게 하려 하지 않으면 세상은 평화롭기 마련이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그러니까 이롭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은 평화롭기 마련이라는 거야. 즉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으면 야, 너 하지 마. 그냥 내버려둬. 뭔가 하려고 하지 마. 네가 나대면 오히려 안 돼. 네가 나대면 오히려 평화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무위 상태가 되면 그게 평안한 거야. 그게 평화로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맞아. 도가야. 도가. 이거는 지금 무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불교 입장에서 도가를 비판해 보도록 하죠. 기억.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함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불교 입장에선 지금 한 톨을 지금 안 뽑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익에 지금 집착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얘가 안 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니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정신을 실천해야 불성이 형성된다. 얘들아, 불성이 형성된다. 얘들아, 불성이란 것은 어떤 거야? 형성되는 거야?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선천적으로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부처의 성질,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불성이라는 것은 형성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디귿. 자신과 같이 남도 소중하게 존중하여 자비를 실천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지금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안 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는 거니까. 오케이? 자, 리를 볼게. 동물과 달리 모든 인간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 존엄한 존재임을 간과하고 있다. 얘들아, 근데 모든 존재가 인연에 의해 생겨난 존재잖아. 불교 입장에서는. 얘들아, 모든 인간은 틀린 거지. 모든 존재가 인연에 의해 생겨난 존재인 거야. 생각해봐. 인간이 각자의 업보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되잖아. 그럼 그 동물은, 얘들아, 그 전생의 인간이 혹은 전생에 있던 어떤 존재가 쌓은 업보에 의한 결과물인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동물이든 돌이든 자연물이든 어쨌든 서로 인연을 가지고서 상호작용하는 연결된 존재라고 보는 것이 불교의 입장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모든 존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인연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연결된 존재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억 디귿이 답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7번, 갑을 보자. 우리가 어떤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거는 행위 자를 강조하는 덕윤리자지. 그러면 덕윤리자 중에 우리는 공부한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 두 번째는 맥킨타이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였다면 얘들아 중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품성적 덕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단어들과 내용들은 없어. 그러면 맥킨타이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지. 밑에 보면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 그리고 역사, 전통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거는 맥킨타이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을을 봤더니 선의지 얘기를 쫙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야? 대답해봐. 칸트겠지. 누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밑에 선지를 볼까? 자, 1번 A는 둘 다 yes여야 하는데 도덕은 행복 실현에 기여해야 가치를 지니냐라고 물어봤어.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칸트는 도덕 그 자체가 가치로운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덕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가치를 갖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렇게 되면 도덕은 행복을 위한 뭐가 되는 거지? 맞아. 수단이 되는 거야. 그럼 도덕이 수단이 되는 걸 칸트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겠지 당연히. 도덕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업 명령을 중시하잖아. 정업 명령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하잖아. 가업 명령, 조건이 붙은 얘들아 명령은 그건 도덕적 가치가 없는 거지? 기억나니? 한낱 시민사회의 선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도덕 법칙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어쨌든 1번은 칸트가 노여서 틀린 거고요. 2번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위인가? 얘들아 칸트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돼? 수단으로 대해야 돼? 목적으로 대해야 인간성 정식 기억나니? 그러니까 칸트가 yes니까 2번 틀린 거고요. 자 3번 B 맥킨타이어가 yes, 칸트가 no여야 하는데 바람직한 행위는 선한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어야 하는가? 이거는 덕윤리자가 할 수 있는 얘기니까 맞고 칸트는 얘들아 선한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의무, 의식에서 나온 행위만이 바람직한 행위이고 도덕적 행위인 거지? 맞니? 그래서 틀린 거니까 답은 3번이고요. 4번 별표. 4번 별표. 좋아요.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인가?
이거 기출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칸트는요, 의무, 의식에 따른 행위는 모두 도덕적이긴 해요. 하지만 의무에 맞는 행위가 항상 의무, 의식에 따른 행위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이 법칙이 의무, 의식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하지만 공리주의적인 결과로서 최대 다수, 최대 이익으로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에 행동할 수도 있죠. 오케이? 그러면 그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가로치고 공리주의적 결과에 의한 행위인 거죠. 즉, 의무, 의식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인 것이지 그냥 단순히 의무에 맞는 행위라고 해서 도덕적 행동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봐봐. 사람이 물에 빠져서 그럼 그 사람을 구해줘야 돼. 의무 의식에 따라서 사람 구해야 돼 라는 의식에 따라 그 사람을 구했어. 하지만 누가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여.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구하면 저 사람과 좋은 사이가 되지 않을까? 저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을 살리는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칸트 입장에서는 의무에 맞는 행위이긴 했지만 그것이 도덕적인 건 아닌 거지. 왜? 가업명령이었으니까. 오로지 정업명령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얘들아, 이 설명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5번도 중요해요. 도덕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 얘들아, 느껴지는 것이라는 거는 감정적인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하지만 칸트한테 있어서는 도덕은 이성적 판단이에요. 이성이 갖고 있는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결과인 거야.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의 결과물인 거예요. 도덕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 동물로서 이성적 존재로서 왜 가치를 갖는 거야? 이런 도덕 법칙, 도덕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스스로에게 그것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칸트는 인간을 존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느껴지는 것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거예요. feel이야, feel. 어우, 느껴져.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성과는 좀 다른 거지. 오히려 이거는 공리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감각주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아파, 좋아, 좋은 거 찾아야 돼. 이게 바로 얘들아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칸트가 얘기하는 방향성과는 다르겠죠?